네, 안녕하세요. 김정로TV의 김정로입니다. 오늘은 2월 19일이 되겠네요. 2월 19일은 바로 24절기 이상의 이제 우수에 해당되겠습니다. 우수는 비우자의 물숫자죠. 즉, 눈과 얼음이 녹아서 이젠 비와 물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제 곧 봄이 온다. 아니면 이미 봄이 왔다. 뭐 그런 그 자연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국의 그 등소평이 이제 사망한 날이 되겠습니다. 등소평을 이제 기동이라고 했죠. 우리말로 하면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결코 쓰러지지 않는, 또 쓰러졌다가도 바로 일어나는 그런 그 이제 불굴의 사나이라고 이렇게 이제 불렸는데, 그도 뭐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이제 없었나 봅니다. 결국 그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죠. 예, 뭐 어찌됐든, 하여튼, 그 등소평이라는 인물은 중국에 있어서 아주 그 역사적인 어떤 그 흐름을 바꾸는 사람 중에 하나죠. 예, 대단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저 친구가 그 중국 그 심천에 있어서 심천 한번 갔더니 그 길거리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그 등소평에 그 초상화가 걸린 그 입간판 그게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지금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뭐 지금 등소평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사회에서 어찌됐든 등소평이라는 인물은 중국에서 정말 역사의 물꼬를 갖다가 확 바꾼 그런 인물로 평가가 되죠. 네. 하여튼 오늘 2월 19일을 맞아 우수 그리고 등소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는 것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수도 뭐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념만 한번 보도록 하죠. 입춘과 경칩 사이에 있는 24절기 하나로 양력 2월 19일 무렵이다. 태양의 환경이 330도이며 입춘에서 15일 후, 경칩에서 15일 전에 오는 그 절기다. 이래서 이제 춘분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다시 이제 영도부터 또 시작되는 거죠. 1년이 가는 겁니다. 물론 뭐 1년의 시작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건 뭐 360도 도는 거 다 마찬가지인데. 어, 자, 하여튼 이제 세 번째를 보면은 이제 눈 대신 비가 내리고 얼음이 녹아도 물이 된다는 뜻으로 이 무렵부터 날씨가 많이 풀리고 나뭇가지에 싹이 돋기 시작한다라고 돼 있네요. 예, 그게 우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이 바로 등소평이 이제 사망한 날입니다. 등소평 중국 발음으로 덩샤오핑입니다. 어, 출생은 1904년 8월 22일 날그 사천성에서 태어났고요. 사망은 1997년 2월 19일 북경에서 사망을 했네요. 네. 등소평이라는 인물을 좀 단편적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다. 두 번째, 그는 많은 정통 공산주의 이론을 포기하고 중국 경제의 자유기업의 요소를 떠났다. 예, 요즘 중국 경제를 보면은 개혁 개방이라고 해서 이제 상당히 그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등소평에 의해서 주도가 된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를 보일 때 이제 소련에서는 중국을 보고 이제 수정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그런 소련에 대해서 중국은 교조주의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 관계는 뭐 서로 입장에 따라 다른 거니까.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말로 유명하다. 근데 흑묘, 백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실용을 강조하는 그 구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1976년 모택동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4인방이 숙청된 후에 비로소 그의 구호를 모택동의 후계자인 화곡봉, 화곡봉입니다. 화곡봉의 동일로도 이제 복직을 했는데 그 이전에 모택동이 죽고 4인방이 좀 이따 이제 보겠지만은 뭐 막 이제 활개치던 그때 이제 화곡봉 이 등소평은 뭔가 그 이제 한직 내지는 아마 밑으로 쫓겨났을 겁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등소평은 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자신이 독자적인 정책을 실행해 나가기 시작을 했다. 네. 복직이 된 다음에 그랬죠. 결국은 이제 화곡봉하고도 이제 권력 투쟁을 해서 화곡봉을 이기죠. 네. 여섯 번째 볼까요? 그는 합의, 타협, 설득 등의 방법을 써서 중국의 정치, 경제 생활의 거의 전 분야에 걸친 중대한 개혁을 도모했다. 일곱 번째, 1994년 이후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등은
1997년 2월 달에 지병으로 사망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그의 행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에서 이제 강력한 인물이라고 얘기했죠.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은. 프랑스에서 이제 유학을 했네요. 1921년부터 24년까지 4년간 대학을 거기서 다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공산주의 운동에 적극 참가를 이제 했었고, 그 후에 이제 또 소련을 유학을 했네요. 2년간. 앞에가 학부과정이었다면 뒤에는 뭐 석사과정을 소련 가서 했을까요? 또 마치고 귀국해서 장시, 강서죠, 강서. 장시 소비에트에서 지도적인 정치 군사 조직가가 되었다. 상당히 이제 이 인생의 초반부터 굉장히 기득권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네요. 참 부러운 사람이네요. 자, 중국 공산당의 장정. 이게 이제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이죠. 이거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1934년부터 35년 사이에 있었던 건데 여기에 참여를 했어요. 이 대장정은 중국 공산당 홍군이 국민당군의 호위망을 뚫고 371에 거쳐 거의 1년 조금 넘게 지난만단이죠. 12,500km의 거리를 걸어서 연안으로 탈출한 사건이다. 중국 이 밑에서부터 왼쪽으로 삥 돌아서 이제 이 위에 연안으로 이제 돌아서 탈출한 사건입니다. 저 중국 공산당군을 국민당 즉 장개석 군대가 다 포위하고 있었던 건데 그걸 뚫고 나간 거예요. 뚫고 나간 거라고 봐야 될까요? 8만 6천 명이 출발했는데 연안에 가서 보니까 7천 명이 살아 있었다. 뭐 거의 10분의 1 이상 이하로 이제 살아남은 건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중국 공산당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으나 이 사람들이 대장정을 통해서 중국 농민들의 마음을 얻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때가 한참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뭐 진행되고 있을 때니까 중국과 일본 또 전쟁을 이제 했죠. 내내 공산당의 팔로군에서 이제 정치위원으로 이제 등소평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산당이 패권을 차지했죠. 즉 장개석 군대가 이제 대만으로 쫓겨나고 중국을 이제 본토를 투발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52년에 총리가 되고 54년에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되네요. 그리고 55년에는 정치국 위원이 되네요. 그래서 1950년대 중반부터 등소평은 대외 정책과 국내 정치 면에서 모두 중요한 정책 결정자로 이제 활동을 활약을 하게 됩니다. 등은 유소기와 같은 실용주의적인 지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실용을 강조, 흥묘, 백묘론. 자, 이들 실용주의적인 지도자들은 중국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물질적인 보상 제도를 채택하고 기술 경영 면에서 숙련된 엘리트를 양성하자고 주장을 이제 하고 또 그렇게 뭐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모택동하고 갈등을 빚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문화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등소평이 이제 모택동을 추종하는 급진파들에 의해서 그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이제 공격을 받았죠. 그래서 고위직에서 박탈당해가고서 이제 대중 앞에서 사라졌는데 문화대혁명이라는 게 Great Proletarian Cultural Revolution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중국 공산당, 중공에서 벌어졌던 사회문화 정치상의 대변혁 또는 소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식 명칭은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이네요. 그걸 줄여서 문혁이라고 표현합니다. 중국에서의 용어예요. 그리고 이 중국에서 이 기간을 10년 동란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이제 고위직을 박탈당해가고 모습을 감추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1973년에 주원라이죠. 주은래 총리의 후원으로 복권이 이제 돼서 총리가 다시 됐습니다. 그러면서 1975년에는 당 중앙위원회 부주석 정치국 위원 총참모장이 됐다고 합니다. 8번째 보겠습니다. 그 주은래가 죽기 몇 달 전부터 주의 후계자로 알려졌는데 1976년 1월에 이제 주은래가 사망을 했어요. 주은래가 사망했다라는 소식은 저도 기억이 납니다. 1976년이니까. 이때 이제 그 모를 추종하는 4인방, 그러니까 그 4인방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저는 강청, 이게 모택동 부인입니다. 그다음에 왕홍문, 장춘교, 요문. 이렇게 넷이 일컫는 중국 공산당 지도자인데, 이 4인방에 의해서 다시 군대에서 밀려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76년에 모택동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4인방이 또 숙청이 됩니다. 저때가 76년이니까 뭐, 자세한 건 몰랐지만은, 뭐, 이 라디오에서 뭐,
뉴스가 나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뭐 4인방이 어떻고 뭐 하여튼 뭐 그냥 복잡했죠. 예. 4인방이 숙청이 된 후에 다시 이제 화곡봉에 이제 동해를 받아갖고 다시 고위직으로 이제 복귀를 하네요. 그리고 나서 또 화곡봉과의 이제 권력 투쟁을 벌립니다. 근데 이제 등소평은 노련한 정치력과 폭넓은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었고, 판은 그 1980에서 81년에 총리직과 주석직을 등소평 휘하의 인물들에게 이렇게 내어주면서 뭔가 이제 어, 그 서로 화합이 이제 잘 됐죠. 조자양, 조자량, 그다음에 후유방 당 총서기가 됐어요. 조자양은 정부 총리, 그다음에 후유방은 당 총서기. 그 이름이 이제 한 번씩은 다 들어갔던 이름들입니다. 하여튼 이 두 사람이 등소평을 갖다 이제 지도 노선을 잘 따라줬다라는 얘기죠. 10번째 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독자적인 정책을 실행해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수의, 타협, 설득 등의 방법을 써서 중국의 정치, 경제 생활에 중대한 개혁을 도모를 했네요. 경제 운영에 있어서 지방 분권적인 방향을 설정을 했고, 효과적이고 통제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장기 계획을 수립을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요즘 그 SNS에 떠들는 그 뭐 이야기들을 보면은 등소평이 박정희 대통령을 많이 참고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11번째 보겠습니다. 인민들에게는 자신의 생산물과 이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을 부여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업 생산성이 크게 이제 증가가 돼요. 뭐 당연히 자기 거니까 뭐 죽자 사자 자기 건 챙기는 거죠. 그게 인간의 속성이잖아요. 그런 어떤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그 권리, 이걸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다 시장경제 쪽에서는 다 인정을 하는데, 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나 이 공산주의자들은 그걸 인정 안 하죠. 그래서 이제 경제에 관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개인의 책임의 비중을 두었고, 등소평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근면과 창의력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을 갖다가 늘 강조를 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인민들이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의 말이라면 뭘 다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의 어떤 역량이죠, 사실은.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아 중국 발전의 선봉에 설 기술자와 경영자들을 양성을 했네요. 많은 기업체들을 중앙정부의 통제와 감독에서 벗어나게. 그다음에 공장의 경영자들에게 생산량을 결정해서 이윤을 추구할 권한을 갖다 부여했다. 그러니까 농민들도 좋아하지만은 일반 근로자들도 상당히 좋아하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기술자를 경영자를 양성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 과학원을 만들었던 그런 그 정책적인 시도와 맥을 같이 하는 거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외 정책으로는 이제 서구와 무역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유대를 강화하고 뭐 이렇게 고립이나 폐쇄적인 그런 그 정책을 쓴 건 아니죠. 그다음 중국 기업에 대한 외국의 투자를 허용합니다. 외자가 많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등소평은 당과 정부 내에서 최고위직은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부주석. 이런 그 직함을 갖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정치국 상임위원회 위원 겸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이제 있습니다. 군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막강한 그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형식상 외부적으로는 그냥 부주석일 뿐이에요. 어찌됐든 1980년대 내내 중국의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소평은 1987년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지구에서 막 물러나니까 같은 연배에 있는 아니면 더 나이가 많은 이 사람들이 이제 개혁을 막 반대하고 그러다가 등소평이 딱 물러나니까 다 같이 물러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야지 그 후세대가 어, 자신들의 뜻을 펼 수 있으니까. 참 이건 정치 지도자로서는 진짜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987년에 후유방도 총서기직에서 물러날 수뿐이 없었다. 그다음에 이제 최대 위기를 맞이하죠. 바로 우리 잘 알고 있는 천안문 사건입니다. 그 한 사람이 탱크 앞에서 탱크를 막고 있던 그 사진 다 기억나시죠? 이 부도공의 최대 위기가 바로 그거예요. 등소평은 군사위원 주석직을 계속 맡고 있었으며 당내에서 결정적인 권위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당에서 부주석이지만 그 예하의 요소는 다 틀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989년 4월에 이제 천안문 사태가 이제 일어나죠. 이걸 완전히 그 무력으로 진압을 하잖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 정말 중국이 좀 어떻게 될까 많은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봤는데 결국은 잘 극복을 하고 역시 등소평이 중국 정계의 최고 실권자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됐죠. 자, 개혁 개방 정책을 이끌 새로운 지도 체제를 갖다 이제 출범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그런 말을 했죠. 어, 새로운 체제가 시작도 되기 전에 구 체제가 무너져 버렸다. 이 소련 개혁 개방은 페레스트로이카는 그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게 고르바초프와 등소평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992년 10월 12일에 개최된 제14회 전국 대표회의 제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상권 등의 고위급 정치가들을 요직에서 다 퇴진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개혁파, 주룽지라고 하죠. 주룽지 부총리 등을 선출해서 정말 개혁파, 정말 중국 그 수천 년간 그 참 정치돼 있던 그 중국을 갖다 뒤집어 엎고 개혁을 하는 그런 그 젊고 신선한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딱 구상을 시켜준 거예요. 참 그 정치 지도자로서는 참 멋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994년 이후에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고 3년 뒤에 지병으로 이제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위키백과에 썸네일을 띄웠는데 잘생겼네요. 좀 더 자세한 그 어, 정보나 자료를 원하시면 저기에 접속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 이제 출장을 이제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다닐 때인데 한번 나리타공항에서 이제 도쿄로 들어가는 그 이제 리무진 버스가 있어요. 하코다키까지 가는. 그, 그 이제 차를 탔는데 옆에 그 중국 공산당 인민복이라고 하나요? 그 옷을 입은 중국인이 탔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명함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명함을 줬는데 저는 그냥 대기업의 과장 명함이었고 그 사람은 무슨 간부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명함을 줘놓고 엄청 불안해하더라고요. 혹시 이 명함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갖고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사실 그 명함 뭐 그 이후에 뭐 접촉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냥 그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대장정과 문화대혁명 그다음에 이제 등소평의 개혁 개방을 이걸 봤는데 모택동의 6, 70년대는 그야말로 그 대장정을 통하고 문화대혁명을 일으킨 그 세대죠. 그리고 이제 장개석과의 국共내전에서 승리를 한 그 시기입니다. 저때 인민들은 그냥 살기가 힘들었어요. 잘못된 정책이죠. 공산주의를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등소평의 8, 90년대는 개혁 개방으로 중국이 이제 어깨에 날개를 다는 그런 시대였죠. 근데 이제 전환시대 논리를 이영희 교수가 썼죠. 어떤 걸 보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6, 70년대와 8, 90년대. 모택동과 등소평의 시대. 분명한 것은 전환시대 논리가 70년대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저 70년대에 나온 책들이 80년대 학생들한테 우리나라에서 많이 읽혀갖고, 어, 뭐 주사파의 어떤 그, 어떤 그 바이블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책이 바로 저 이영희 교수의 전환시대 논리죠. 정말 그 당시 왜 젊은 학생들이 저 책에 열광을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연대로 봐서 제 기억이 정확하다라면 전환시대 논리는 모택동 시대를 보고 쓴 거예요. 이영희 교수가. 그 다음에 그거 관점이 잘못됐다라고 수정을 했다라는 말은 이제 들었는데 이미 그 시대를 살았던 젊은이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회개망측한 그 논리들이 이제 다 전환시대 논리들이 그냥 머릿속에 다 틀어박혀 갖고서 그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지식인의 말이 그만큼 영향이 컸던 거예요. 그 영향이 정말 국가사회로 해서 좋은 쪽으로 흘러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등소평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죠. 도광량의 하라. 14세기 명나라 마관중의 삼국지연의에서 알려진 말인데 즉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라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한자 제가 그렇게 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슨 도광량의 뭐. 그다음에 이제 요즘 시진핑의 소원이 있죠. 중국 굴기입니다. 중국이 우뚝 서서 이제 일어선다는 뜻이죠.
글쎄요, 중국 굴기는 도광량에 배치되는 그런 그 개념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작금의 그 중국 어디로 흘러갈까요? 정말. 그냥 남의 걱정 그 이전에 사실 우리가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이. 자, 오늘 이 우수와 등소평 사망일인데 등, 등 도광량해를 걷어치우고서 중국 굴기를 내세우고 있는 작금의 이제 중국의 모습을 그래서 등소평이 내려다본다면은 우주에 잠겨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깜짝 놀라겠죠, 이렇게. 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의 문제가 남의 나라 문제가 급한 게 아니고 내 나라, 내 땅의 문제가 지금 더 시급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좋은 정치를 잘 이끌어 가리라 믿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